자, 드루킹 사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 안 될 거라 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좀 물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특검이 희한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드루킹의 1심 재판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검찰과 협의를 한다. 자, 드루킹은 빨리 나와서 지금 일단 네이버 댓글 조작 건으로 걸린 것만 갖고 빨리 재판받고 나와서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특검에 임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권이나 검찰은 드루킹 관련 재판을 질질 끌도록 자료를 늦게 빼고 국선 변호사를 임명해서 변호사가 또 연장을 신청하고 이래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구형을 할 건데요.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드루킹의 다른 혐의까지 여기 얹어서 드루킹이 못 나오도록 하고 가다 놓으려는 거죠. 감옥에서 몇 년간. 그런데 특검이 드루킹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고 넣으면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검찰과 함께 드루킹의 1심 재판을 연장을 한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연장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건 수사 내용을 즉 댓글 조작한 이 김경수하고 관련돼서 댓글 대선 전후로 조작한 뭐 19만 건이니 이거를 여기에 다 얹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그걸 갖다가 지금 찬성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드루킹이 이달 안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드루킹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특검팀이 고민을 한다. 지금 드루킹이 이 마당에 출국이 되겠어요? 어디 숨어서 특검에 협조를 안 하고 잠적을 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지금 특검이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오히려 드루킹이 지금 깜빵 안에 있으면 통제를 정권에 의해서 받으니까 나와서 언론 접촉도 하고 특검에 자유롭게 가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드루킹이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면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왔어요. 사실 저런 위치에 처한 사람 중에 밖으로 편지를 빼가지고 조선일보에 보도시키고 정권에 싸우는 부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지 않고 정권하고 딜을 하려는 모습도 보여왔지만은 근데 누군들 저런 위치가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드루킹을 정권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특검이 드루킹한테서 보다 자유로운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드루킹을 정권으로부터 가다 놓는 정권과 더불어서 가두어 놓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특검이 드루킹의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해가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신병을 놓고요. 그래서 허익범 특검팀의 박상용 특검보는 1심 재판, 드루킹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팀이 법원에 의견서를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과 협의를 해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댓글 2개, 네이버 댓글 2개 조작한 업무방해인데 이후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해서 537개 기사에 16,000개 댓글에 184만 회의 부정 추천을 한 걸로 죄를 추가했지만은 드루킹은 일단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 검찰과 다투기를 포기한 채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검찰이 구형을 하고 드루킹의 최후 진술을 들을 계획인데 보통 결심으로부터 2, 3주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걸로 봐서 이달 중에 선고가 내려질 건데 근데 드루킹이 지금 앞에까지의 업무방해는 내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반성문을 쓰고 혐의를 다 인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루킹이 풀려나면 특검팀은 60일간의 시간이 제한되는 데 있어서 소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 명목하에 드루킹을 감옥에 붙들어 두는 방안을 검찰과 지금 협조를 하겠다. 자, 검찰은 지난 27일에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고 증거 목록 수정본을 제출하면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특검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지금 무슨 자금 추적을 한다는데 자금 추적을 하기에 앞서서 특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김경수와 송인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시작했는가를 밝히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잘 밝혀지지도 않겠지만은 허지부지 될 자금 추적을 하는 척 쇼를 하고 자빠졌어요. 또 쇼하는 게 더 있습니다. 노회찬이 돈을 받았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지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다. 자, 노회찬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데 드루킹 쪽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회찬 측에 5천만 원을 제공했다가 그런 비슷한 시기에 4,190만 원인가가 되돌아 다시 들어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받았다가 돌려준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드루킹 측에서 노회찬의 이 부인이 타는 운전기사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일부 벌금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 특검이 이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회찬 측에서 자, 말도 하기 싫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한 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허위범 특검은 2016년 3월 드루킹 일당과 노회찬의 5천만 원 거래에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선관위 의뢰로 수사를 했지만은 무혐의 처벌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보자면 결국 이 부분도 지금 정의당이 현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이중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공연히 이것도 건드려 본 척 하면서 찔렀다가 저는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찔렀다가 아닌 걸로 처리하면서 특검이 이것까지도 건드려 봤다 하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노회찬은 이 일에 있어서 격가지예요. 댓글 조작을요. 노회찬이 드루킹을 만나서 정권을 위해서 댓글 조작을 시키거나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이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될 부분은 송인배와 김경수 드루킹 경공모 사이의 관계. 그래서 드루킹이 문재인 대선 때 이 경인선이란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수백 명씩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 지원을 한 문제, 문캠프에 보고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 경인선 가자 그 문제를 특검이 1순위로 조사해야 될 건데 자꾸 쓸데없는 걸 건드리고 있어요. 자, 특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계를 안고 출범한 특검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특검이 지금 시간을 끌면서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찔러대면서 본질에 대한 수사를 늦추고 있다. 물론 특검은 도 변호사를 불러서 윤 변호사를 불러서 수사를 하고 드루킹 일당을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거는 준비 기간에 다 해서 시작하자마자부터 곧바로 김경수나 송인배를 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 수사 틀려먹었어요. 수사를 아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 있습니다. 인권 대통령이라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정권에 유엔의 오헤야 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어제 방문해서 북한과의 인권 대화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 인사를 만나러 왔다 해가지고 외교부의 2차관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자, 칸타나 보좌관은 인권을 의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 정상회담 모두 번역만 언급하지
이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도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칸타나 보좌관은 방한 전에 언론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에 북한과 인권 문제를 거론하도록 촉구를 했다. 한반도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칸타나 보좌관은 27일 날 낸 성명이 인권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대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실제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저도 소개했습니다만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두 지도자는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에게 북한의 주권과 인권을 무시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을 비판을 한 거죠. 자, 지금까지 이분은 4번을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에도 외교부, 통일부, 정부 당국자와 적십자사 등 시민단체를 예방할 예정인데요. 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지금 유엔에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정권의 북한 인권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회담이라는 미명하에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무시했지요. 북한 주민의 인권만 무시한 게 아니라 북한에 납북된 사람, 북한에 포로가 되어 있는 한국군까지도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이 정권은 진보를 표방하지만은 그 진보는 친북 진보고, 실제로 이 진정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일가를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직후에 미국 의회에서요,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하게 하려는 한국의 노력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 통과가 문재인 정권의 방향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데는 통일부가 돈 문제를 핑계대서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을 열었다가 운영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담당 조직을 축소하고 외교부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이나 달러 같은 북한에 날려보내는 풍선도 못 날려보내게 하고, 그런데 미국의 인권법은 전자매체부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북한에 그걸 유입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가 이러니까 북한은 아예 북한 인권법을 폐지하고 인권재단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문정인 같은 사람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런 북한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꺼릴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북한의 도로니 철도니 가스니 뭐니 개성공단 재개니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 북한에 해준다면 그것은 김정은 일가들이 더욱더 북한의 주민들을 착취하려고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강화시켜서 북한의 2,800만의 주민들의 한마디로 삶을 탄압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권에서 이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 정권의 코드가 맞니 안 맞니 하고 시끄러웠는데요. 자, 이 정권이 4달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3명을 임명을 지금 예고했는데, 즉 이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3명이 그대로 되게 되면 대법원장, 대법관 14명 가운데 이 대법원 김명수 취임 이후 5명, 현 정권 취임 이후 8명이 교체되는 겁니다. 14명 가운데요. 그러면 10명 가운데 8명이면 일단 과반수를 훨씬 넘긴 거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도
대법관은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는, 적어도 속으로야 왼쪽 오른쪽 구분은 있다 하더라도, 성향이야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대외적인 행적이나 캐리어에서 정치적인 색깔이 보이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김성수 변호사라는 사람은 노무현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진보 성향 좌파 단체인 민변의 회장을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청와대 비서관일 때 상관이었던 사람이 문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무슨 비서를 했겠어요? 민정수석실에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이 대법관 후보자 한 명인 이 노정희 법원 도서관 관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의 좌파 성향 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명백하게 대법관이 될 자격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자, 정권하고 대법원장하고의 친분으로 인해 그 사람의 색깔로 인해 대법관에 추천되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 이미 교체되었거나 제청된 대법원장, 대법관 가운데 절반인 8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라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좀 있어서 중도 사퇴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뒤에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뽑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를 임명을 했어요. 자, 사법의 위기입니다. 이 정권은 사법부까지도 장악을 해가 고대로 해서 모든 사법부의 주요 판결들,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판결들을 이번에 양심적 무슨 백력 거부 같은 부분까지도 마치 다 판결을 통해서 정리해 버리려고 헌재에서 했지만은요, 헌재와 대법원을 딱 쥐고 앉아가지고 헌재에서는 법률적 시비가 있는 좌파적 속성들을 다 관철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해서 다 때려버리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만큼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한국 사회의 최후의 헌법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서 주물려고 하는 정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떳떳하다 그러면 대법원이나 헌재 같은 부분을 왜 영향을 미치고 자기 사람으로 색깔로 밀어넣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겠습니까? 자, 이 정권요, 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탄핵당할까봐, 나중에 또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이 정권의 모든 친북 좌파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걸렸을 때 다 정리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법률들을 전부 좌파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부서를 장악하는데 이토록 집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 봤자 소용없어요. 그래 봤자 세월 지나면 이 정권의 대법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는지 또 터질 거예요. 지금 양승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들은 무사할 것 같으냐? 절대 무사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게 뻔하니까요.